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날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선재생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죠. 한 주의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본 강의 때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선재국어 라이브 시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컨디션이 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고 있는데 미리미리 약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비타민도 막 먹고 있고요. 저 독감 접종도 미리미리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파즈니 감기 증세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매 강의 때마다 비염과 감기 증세 약간씩 나타난 걸로 모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씩 콧물을 좀 약간 흘리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처럼 코를 먹으면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선제국어는 아주 그냥 클린한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난 수업은 정말 제가 그쵸 감기가 막 정말 심하게 들기 전이어서 좀 그랬고요. 오늘은 깨끗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시작을 하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선제국어 라이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시간 없는데 바쁜데 들어온 거잖아요. 첫 번째, 선제국어 7시 라이브에서 우리 77이들과 함께 한 주의 계획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출발선 모의고사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선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출발선 모의고사 때 다 풀지 못했던 문제를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정답지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문제 좀 어렵게 조금 넣어주세요,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난도 있는 문제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조금 약간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독해, 그죠? 라이브 하프 모의고사의 문제가 조금 어렵고 뒤에 1일 1독이 좀 무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을 테고 뒤로 이제 문제를 풀면 갑자기 막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지난주가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주가 더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원래 목표는 이번 주에 독해 문제를 좀 중간에 어려운 걸 배치를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의도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7시 라이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파이널 지금 이제 2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프리파이널의 목적은 그거죠.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라 이건데 자, 지난 시간 숙제 기억하십니까? 합격의 힘. 본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합격의 힘은 무엇이고 무엇이 될 것이다. 빨리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와우, 장님, 김상민님, 와우, 두 분. 사실은 다 읽고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맨 처음에 그 올려주신 그 분 두 분에게 오늘 동달글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와, 근데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많네요. 나의 수험의 힘, 합격의 힘은 가족이다. 나의 수험의 힘은 불편함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모든 글들이 자기 점검의 시간과 계기가 되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올려주신 모든 그런 글들로 인해서 자, 빨리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의 기간이 단축되기를 저 역시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문제풀이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보기를 참고해서 보도자료의 기억과 리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문제 정답률이 왜 이렇습니까? 정답률이 68%뿐이 안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 엄기정을 다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선생님 난도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가체크 지방지보단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어문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한다라 되는데 인공지능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지금 썼어요. 그러면서 AI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원어 표시란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커피라고 쓴 다음에 커피의 원어 표시를 커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얘의 원어야. 원어를 표시한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쵸? 의미 완전 다르죠? 이렇게 쓸 때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 커피의 원어 자체를 쓸 때는 커페 이때는 소괄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게 인공지능을 갖다가 인공지능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대괄호를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높은, 그쵸? 약간 수준이 좀 높은 문제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커피의 원어, 커페 할 때는 소괄호를 쓰시고요. 쉽게 생각하면 얘와 얘의 원어가 그러니까 그 다르죠. 얘와 얘의 발음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될 때는 대괄호를 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자 답은 벌써 나왔어요. 답은 1번 얘는 그냥 두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 어디에 미쳐? 필수 부사를 넣어야겠죠? 필수 부사 넣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진짜로 많이 했죠. 여기를 보게 되면 큰 따옴표가 있어요. 큰 따옴표는 남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 아니라 라고 써야만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리를 보게 되면 이번 논의가 올해 에이펙 회의를 개최한 한국에게 중요한 기여를 할 거 이렇게 썼죠.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뭐가 되겠어요? 무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정명사 다음에는 에게를 쓴다, 에를 쓴다, 에를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 이선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선재는 사람이죠. 유정명사니까 에게라고 씁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에게가 아닌 에를 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랑 좀 다르게 그쵸? 한번 오늘은 제가 규범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규범을 넣어봤는데 확실히 규범적인 지식을 좀 물어보니까 정답률이 68로 팍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규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상한 규범 안 나와. 공문서 작성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규범들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2번 문제. 90% 너무 잘해. 다음 주 출장 가는 사람은 총 몇 사람인가? 자, 지금부터 한번 명제 논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사무관이 출장을 가거나 정사무관이 출장을 간다. 첫 번째, 이가 출장을 가거나 정이 출장을 간다. 보시면은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 공통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빼고 그냥 이사무관, 정사무관만 살려 놓도록 하죠. 이번에 이사무관이 만약 출장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김사무관이 출장을 간다. 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사무관이 출장을 가게 되면 윤사무관이 출장을 가지 않는다. 4번에 윤사무관은 출장을 간다. 자, 명제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뭐냐면은 지금 확정적 조건을 줬습니다. 이게 확정적 조건을 전제를 주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일단 윤은 출장을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3번을 갖다 이용을 해버리면 윤이 출장을 가면 이는 출장을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가 출장을 안 간다고 하는 거에서 2번 쓸 수가 있겠죠? 이가 출장을 안 가면 김이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이가 출장을 안 간다는 부정항으로 1번의 선언지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이 출장을 가요. 그럼 출장 간 사람 모두 몇 명? 윤, 김, 정, 사무관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정답률이 지금 90%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정말 누구나 잘 풀 수가 있다. 지금 일부 틀리신 분들은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해서 이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인데 제가 3번 문제 정답률을 보고 고수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70%가 나왔는데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일단 한번 푼 다음 말씀드릴게요. 공직 자세, 리더십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교육과정 왜 이렇게 많니? 교육과정 공통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전문성 교육과정이 5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1번에 뭐가 나왔냐? 갑이 만약에 그죠? 공직 자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요. 그러면은 갑은 리더십 교육과정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이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수한다 면이죠. 그럼 뭘 해야 돼?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 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1점 하세요. 직무교육과정이나 인하가 아니라 전문성 교육과정도 이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세 번째 이제 뭐냐면 갑은 자 리더십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여기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가 다 뭐가 나왔냐면은 세 가지가 그쵸 확정된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지금 조건이고요. 얘가 선언이죠.
조건과 선언 확정된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확정된 전제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연어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연어에 나오게 되면 연어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되는 거죠? 그쵸. 확정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언이나 아니면은 그쵸. 조건이 나오면 확정된 조건이 없습니다. 확정된 조건 없이 A나 B를 제거하든지 얘를 확정해줘야지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1번, 2번, 3번까지 일단 우리가 제대로 자, 기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나 민트님 지금 지금 소장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채팅창 좀 보라고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나 김민트님 발령대기 중이래요. 합격한 다음에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민트님 오셔서 지금 학교 기운을 품품 나눠주세요. 민트님은 작년에 김민트님은 라이브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반갑습니다. 민트님 정말 이렇게 저희가 채팅창에서 만나뵈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특히나 합격하신다면 이렇게 채팅창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합격의 기운을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민트님께서도 응원하러 오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년 라이브 때는 발령 대기 하면서 혹은 발령한 뒤에 발령을 받은 뒤에 그쵸 반드시 내가 라이브에 와가지고 축하를 받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날씨도 이렇게 춥고요. 그쵸? 막 이런 날 민트님께서 오셔서 정말 따뜻한 합격의 기운을 나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박수. 자 박수치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쉽지만 저희는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문제 풀이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쓰셨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제대로 쓰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보기를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도록 합시다. 갑은 공직 자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 갑은 공직을 이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나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1번이에요. 그렇죠? 기억입니다. 자 그럼 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선언이 나왔다? 그렇죠? 선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선언이 나왔으니까 일단 선언부터 한번 찾아봐. 일치되는 게 여기 지금 선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만약에 자 선언이 하나가 있고 조건이 2개나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나왔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한번 사용해 보라 그랬죠? 그쵸 여러분들 뭐부터 사용하라고 그랬더라? 한번 양도부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확률적인 건데 문제가 어쨌든 선언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게 일단 양도를 쓸 수 있잖아. 딜레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딜레마를 쓰기 위해서 항의 일치를 그쵸 확인해야 되죠. not leadership을 찾는 거야. 오 1번에 있습니다. not leadership이면은 not 공직이 되겠죠. 자 가능성이 저 보인다. not 전문성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얘죠. 자 2번을 대우로 만들어버리면은 not 직무이거나 not 전문성이면 자 어떻게 돼요? not 글로벌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선언이야. 선언이니까 얘가 되거나 얘가 되면 무조건 얘가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not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A거나 B가 되면 C가 되는 것이니까 not 전문성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not 글로벌이 되겠죠. 자 복합양도가 되겠습니다. 복합양도는 뭐라고 그랬더라? A이거나 B야. 근데 A이면은 위에 다 했을까요? 너무 이거 지저분하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A이거나 B야. 근데 A이면은 C야. B이면은 D야. 그럼 따라서 뭐가 되죠? C이거나 D죠. 리더십이 아니면 공직이 아니야. 전문성이 아니면 글로벌이 아니야. 그러면은 공직이 아니거나 글로벌이 아니다. 공직이 아니거나 글로벌이 아니다. 기억은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직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not 직무예요. 그러면 not 글로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2번으로 하면 바로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에 대우를 해볼게요. 직무를 하지 않거나 전문성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글로벌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 되냐? 직무를 하지 않으면 낯글러버리다. 얘를 안 하면 얘가 되고 얘를 안 하면 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후권이 인정되니까 니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다 인정이 되는데요. 디귿은 뭐냐 하면은 공직, 자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다라 돼 있죠. 그럼 얘는 낫 공직이야. 자, 근데 봅시다. 낫 공직. 낫 공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 자세 교육 과정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낫 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쵸 되는 거죠. 1번. 근데 1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대우가 되면은 뭐가 돼야 돼요? 낫 리더십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번에서 낫 공직 자세를 확정을 지으려면은 1번의 대우 낫 리더십이면은 낫 공직 자세. 이게 돼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낫 리더십이 확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3번 같은 경우도 낫 리더십이 나와 있지만 얘가 인정된지 얘가 인정된지 모르죠. 계속 얘기하시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인정되거나 B가 인정되거나 배타적 선언 아니면 둘 다 인정되거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참인지 얘가 참인지 둘 다 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not 리더십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t 공직 자세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은 인정이 안 되죠.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 따라서 반드시 참인 것은 3번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푸셨던 분들은 7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잠깐 제가 갑자기 출처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피셈 문제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까먹었어요 지금. 피셈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피셈 문제 몇 년 차인지까지 적어놨는데 제가 잠깐 좀 까먹었어요. 이거를 메모지를 놓고 왔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이고 떨어졌어요. 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추론 규칙 12개를 이용해서 계속 문제 푸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 정도의 피셈 문제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틀리셨던 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있고요. 지금 선제국어를 통해서 논리를 꾸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력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민트님 가셨나요? 제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이 그래도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좀 못 나눠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트님 이 강의를 지금 아직 계세요? 아유 바쁘시니까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말씀을 좀 못 나누겠지만은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조직에서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인연 만들어서 앞으로 인생에서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합격생 민트님께서 오셔가지고 따끈따끈한 합격 소식을 나눠드렸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제 결승선까지 뛰어가야만 됩니다. 출발했으면 결승선까지 뛰어가자. 출발선하고 결승 합치면 첫 문제예요. 근데 학생분들이 첫 문제보다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멜국어 이제 푸시면 되죠. 문제는 넘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단순히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본인이 정확하게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푸는 문제를 다 소화를 하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중간에 헷갈린 게 있으면 왜 헷갈렸는지 반드시 점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마지막 그 회차까지 결승선도 25초 회차니까 50회차거든요. 지금 문제를 검사하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연구소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저희 목표는 끝까지 문제질을 유지하겠다. 정말 좋은 문제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합격생 자문단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합격생 자문단 여러분께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드릴 거 마지막 결승선 50회차까지 정말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겠다. 문제질이 일관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그렇게 고퀄리티 문제의 질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열심히 달리도록 해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오늘 4번, 5번, 6번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쏟도록 문제를 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뒤에 오히려 이제 앞에서 4, 5, 6이 좀 어렵기 때문에
7, 8, 9, 10의 1일 1독은 좀 술술 좀 익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어쨌든 4, 5, 6을 제대로 풀었는지 좀 보도록 하는데요. 그래도 4번 문제를 잘 푸셨어요. 70 지금 초반이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은 물론 이제 문제 답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 이것도 좀 보셔야만 됩니다.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좀 시간이 좀 그쵸 걸리게 생겼죠. 보시면 이제 범주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어디를 지난 뒤 뭐뭐 하기 전에 딱 봤을 때 지난 뒤 이른다 이동하기 전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문은 굉장히 짧아요. 길지 않는데 지문의 소리가 좀 꼼꼼히 읽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을 생성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 근원은 폐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내 생기는 기류의 작용이 있다.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푸 이렇게 이제 들이마시다가 폐에서 공기가 푸 하고 이렇게 배출이 되죠. 기관을 통해서 후두에 이르는데 이 후두에는 두 개의 근육판으로 되어 있는 성대가 있으며 공기는 이곳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성대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게 돼요. 성대가 열려 있으면은 공기는 자유롭게 통과해서 인두를 지나서 성대가 열려 있으면 인두를 지나서 입이나 코를 통해서 푸 하고 배출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 뭐라 되냐면은 후두 이후의 공기 통로를 특히 성도라고 한다. 후두 이후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발음 뭐가 되는 거야? 성도라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소리 내는 길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성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성대는 마치 입술과 같은 것으로 개폐가 가능한 근육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성대가 열려 있을 때 그 틈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대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틈을 뭐라고 한다?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대의 문이란 뜻이겠죠. 자, 보통의 호흡 작용에서나 성대가 떨리지 않는 무성음의 경우는 성대가 넓게 열려 있어요. 그럼 성문이 넓게 열려 있으면은 이거는 무성음의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고 통과가 돼요. 근데 유성음의 경우에는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좁은 틈이 남아있다. 그럼 이거는 좁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유성음이 된다. 그렇죠? 이 좁은 틈으로 공기가 통과하면 성대가 드르륵 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성음은 나무 아래 또 모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문을 통과한 공기는 후두개를 지나서 인두에 이르게 돼. 그러면은 기관, 후두, 성대 이렇게 되는데 후두, 성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인두를 지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후두개를 지나서 인두에 이르게 되니까 후두개라고 하는 것은 성대와 인두 사이에 여기 후두개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두에 이르며 인두를 지난 공기는 구강이나 비강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목젖을 포함한 영구개 후설이 맞닿아 있으면 공기는 비강을 하고 영구개가 뒤로 올라가서 있으면 구강을 통해서 나간다. 비강을 통과하거나 구강을 통과하게 되는데 영구개가 맞닿아 있으면 비강, 영구개가 올라가면 구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폐에서부터 소리가 날 때 소리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기관을 통해서 후두에서 성대. 근데 성대에서 여기 있죠? 성문을 통과한 공기가 후두개를 지나니까 성대가 열려있으면 성문이니까 그러면은 성문 다음에 후두개,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에 입이나 코. 이 순서가 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4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기관은 성도가 아니지만 인두는 성도다. 자, 성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후두 이후의 공기 통로를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후두 이후부터니까 기관은 성도가 아니겠죠? 근데 후두, 성대, 그 다음에 여기 인두, 입이나 코 뭐 이런 거는 다 뭐가 되겠어요? 성도에 해당되겠죠. 소리내는 길이인데 됐나 봐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폐에서 배출된 공기는 후두개를 지난 뒤 후두를 거쳐서 인두. 그러면 2번 선택지가 맞는 순서가 맞으면은 후두개, 후두, 인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후두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후두, 인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후두 그 다음에 성대가 후두개 그 다음에 인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후두에 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성문을 통과하게 되면 후두개를 지나서 인두에 이르니까 후두개, 인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3번에 성문을 통과한 공기는 비강과 구강으로 이동하기 전에 영국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나와 있죠?
B강과 구강이 여기인데 영구계가 맞다 붙으면 B강, 영구계가 올라가서 붙으면은 뭐가 돼요? 저 올라가신 뒤 붙으면 구강 이렇게 되니까 맞게 됩니다. 마지막 유성과 무성 모두 성대가 열린 상태 나오지만 성대의 떨림이 위에서 다르다. 여기 나왔죠? 뭐라 되어 있으면 성대가 열려 있을 때 넓게 열려 있으면은 무성응. 그 다음에 완전히 닫히지 않고 좁은 틈이 있어. 그러니까 좁은 틈이 있다는 거는 닫히진 않았다는 뜻이야. 열려 있는데 좁게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유성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의 지문이 딱 봤을 때 앞뒤의 순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거기를 조심해서 읽게 되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그 톡을 보니까 2번 읽었다,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건 시간을 좀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2번에서 어디가 이제 틀렸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럴까? 그 틀린 이유는 여기에 지금 후두 얘기를 하고 인두 얘기하잖아.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후두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보랑 밑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을 많이 주면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시간에 한정된 속에서 빨리빨리 읽고 풀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과 6번은 만만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4번, 5번, 6번 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로 한번 해봤는데 저는요 5번하고 6번 중에서 당연히 6번이 더 정답률이 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5번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4번, 5번, 6번 좀 난도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풀면 풀고 5번이 그다음에 6번이 제일 그래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웬일이야 지금 5번을 제일 못 봤어요. 정답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50%가 나왔습니다. 이거가 왜 이렇게 틀렸는가? 일단 좀 헷갈리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문을 이렇게 구성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일반론 A가 나와. A에 대한 어떤 A 어쩌고 하면 어떤 이론이 나오든지 주장이 나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A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B 실험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A 이론에 대해서 입증되는 것으로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실험 결과가 A를 갖다가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지문을 짜요. 근데 이제 이 지문이 읽었을 때 왜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런 지문이 아니에요. 이런 지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일반론이 나오고 실험이 나오면 그 실험이 일반론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일반론을 어떻게 이제 지지해서 강화시키는지 보통 그렇게 지문을 짜게 되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소득 불평등이 개인의 유전적 차야 자질 차이로 생겨나는 결과에게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거예요. 근데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기억은 바로 뭐냐면은 유전적인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뭐죠? 이거는 결국 결정되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진 유전적 요소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A대학 연구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대학 연구팀이 나오는 거야. A 연구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A대학 연구팀은 부모의 소득 기준이 다른 영유아 77명의 뇌를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자기 공명 영상법 MR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제 가구 소득을 부모의 소득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나누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그 집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뇌 기관 중 대뇌 회백질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대뇌 회백질은 뇌에서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 담당하고 학습 능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대뇌 회백질이 발달돼 있으면 학습력이 뛰어나겠죠? 여기 나오죠? 대뇌 회백질의 면적이 넓을수록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 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 가구 소득의 수준과 요걸 잘 봐야지, 요걸 잘 봐야지, 요걸 잘 봐야지. 자, 요거 잘 읽어야 돼. 가구 소득의 수준과 대뇌 회백질의 면적 변화가 비례했는데 요거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잘 읽어야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비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태어났을 땐 영유아들 사이에서 대뇌 회백질 면적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고소득층 아이들의 대뇌 회백질 면적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이거는 학습 능력이 더 어떻다,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습 능력이 크니까 사회적 성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소득 불평등은 유전적 자질 차이니까 이거는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A대학 연구팀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극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는 거 시간의 흐름에. 그리고 이거 잘 읽어야 되죠. 뭐라고 돼 있죠? 태어날 때는 면적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태어날 때는. 그러면은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과 고소득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대뇌 회백질 면적 차이가 없다. 학습 능력의 차이가 대뇌 회백질 차이가 없었는데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건 뭐죠? 그쵸. 환경이죠. 그러자 고소득층 아이들의 면적이 더 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유전적이다, 유전적이 아니다? 아니다, 유전적이 아니다. 태어날 때는 거의 차이가 없게 인간이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바뀐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득 불평등이 유전적 자질 차이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대학팀 뭐라 했죠? 태어날 땐 똑같았다. 태어날 땐 똑같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라면서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시간에 비례한다. 태어날 때는 차이가 없다. 태어날 때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유전적 자질이 자 개인마다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자질 차이가. 태어날 땐 똑같다. 근데 얘가 자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개인의 유전적인 자질 차이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환경 등등의 영향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뇌는 기억을 강화합니까? 아니죠. 뇌는 오히려 뭐냐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유전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강화한다 볼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히려 유전적인 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은퇴한 70대 100인 가운데 교육 유전자 지수가 상위 20% 속한 사람의 자산은 하위 20%에 속하는 이들보다 자 평균 이게 더 많았다. 그럼 이걸 보세요. 은퇴한 70세 100인을 조사를 했는데 유전자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자산이 많았대.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유전자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교육 유전자 지수가 굉장히 높아 상위야. 근데 이 사람의 자산이 하위보다 많았대. 그러면은 유전자가 결국 소득의 격차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럼 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지? 약화하지 않다. 강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뇌인지 발달을 위해선 풍부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풍부한 자극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뇌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자극에 노출돼야 되는데 태어날 땐 뇌가 비슷했다 사람마다. 근데 가난한 집안 혹은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지 발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유전으로 좌우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라난 환경이라는 거야.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성취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DNA를 강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설명을 듣고 다시 보면 문제가 매우 쉬울 거야. 매우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지문을 구성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이론을 여기다 써요. 그렇죠? 일반 이론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다가 얘를 갖다가 실험을 해서 입증하는 걸 보통 씁니다. 실험을 해서 입증하는 걸 보통 써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는 걸 보통 지문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기억을 대충 그리면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차이고 니은은 태어날 땐 똑같았다. 그러니까 유전적 차이를 그쵸 부정하는 어떤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구성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편견을 좀 버리시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상외로 5번이 6번보다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 6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6번도 정답률이 낮습니다. 한 60%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도 앞에는 한 50%니까 얘보다는 얘가 높은 거죠. 6번은 제가 매일국어 시즌 그 3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그 문제인데 실강에서 이거를 너무 이제 힘들게 읽으셨어요. 시간 내에 다 못 푸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 좀 가져와라 이러기도 하셨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반선 모의고사에는 이 정도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국어나 아니면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좀 센 문제, 센 지문을 한번 읽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토리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라이브에서 두드려맞고 7반선 푸니까 쉬워서 좋대. 뭐 이게 뭐 모래주머니 효과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내 모래주머니만 이렇게 사다가 차면서 뛰면은 저희가 그쵸 오히려 힘을 다 빼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서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반선 모의고사는 25분, 28분 안에 푸는 훈련, 시간 배출 훈련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나 아니면 메일고를 통해서는 조금 가끔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독해 실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쵸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외계릅님께서는 6번은 그냥 속어로 풀었다. 아이고 속어로도 풀어서 맞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깨춤섭님께서는 영화 공부할 때 보던 거랑 익숙했대. 어머나 영화 공부도 하셨나 봐요. 그쵸? 그러셨구나. 제가 뭐 민간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니고 저 영화 평론가 그 과정도 저는 수료를 했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원래 이제 문학평론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도 저는 이제 문학 작품으로 쓴 게 아니라 문학 평론으로 썼거든요. 근데 문학 평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뭐 철학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영화 철학 세미나를 들어갔어요 대학원 때. 근데 영화 철학 세미나를 하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다. 그렇다고 제가 영화를 전공한 분들처럼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거나 많이 분석한 건 아닌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하는 김에 좀 더 영화 공부를 해보자 해서 영화평론 과정을 제가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소개받아가지고 그때 그 잡지 지금은 없어진 잡지에 그 개간지가 있어요. 공연하고 뭐 리뷰 이런 거 썼던 거기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한 몇 년 동안 거기다가 이렇게 영화평하고 문학평, 특히 영화평 평론을 갖다가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평론가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러면 진짜 굉장한 영화 평론가들이 정말 우습게 생각할 거고. 근데 잠깐 아마추어 약간 평론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후반에 어렸을 때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에요. 영화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문학 전공자인데 영화를 잠깐 한눈을 팔아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공부를 조금 해보면서 이제 평론 조금 썼던 거고 그리고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 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밤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밤을 샜던 게 저는 뭐 고3 때나 이때가 아니라 대학원 때였어요. 대학원 때. 이제 대학원 때 진짜 다음날 이제 뭐 발표도 있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렇게 막 이제 쓸 거 아니야. 에세이 쓸 거 아니야. 근데 썼는데 진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핏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온몸이 아프면서 밖을 봤더니 정말 동이 트고 있었어. 동이 트고 있었어. 내 생에 그런 경험한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 저기서 맞죠? 그 소장님 연세지에서 활동하신 아닌가? 하여간 그분이 활동했던 동아리랑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 대학생 때 아마 기자로 활동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학부사 기자로 아마 활동하셨을 거예요.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셨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글도 잘 쓰시고 영화도 되게 저게 유명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의 추억을 살려보면서 자 우리 지금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6번 글이 잘 일단 읽혀요 안 읽혀요? 이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매일고 수업할 때 똑같이 얘기했는데 읽힙니까 안 읽힙니까? 안 읽히죠. 안 읽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글이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글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좀 읽히지가 않아.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 중심으로 텍스트를 갖다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거나 해석이 좀 안 되거나 나의 배경 지식을 뛰어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철저히 글을 볼 때 우리가 구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이 어렵지. 그러면은 글의 지식 수준이 높거나 난해한 글 있죠?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전달할까? 야, 내가 지금 말하러 가는 내용이 어려우니 니들 다 죽어봐라. 이러면서 막 글을 쓸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글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어려운 이유는 그 제재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글 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을 글을 그쵸 독자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킬까요? 그쵸.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계속 예시를 들어줘. 그리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비유나 유추를 해서 좀 더 쉬운 어떤 비유를 해줘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즉 다시 말하면 해가지고 상수를 하거나 부연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식을 쓴과 동시에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글을 써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께서 글을 갖다가 쓰실 때 내가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제재를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쵸. 계속해서 예시를 들거나 비유를 하시거나 유추를 하시거나 상술 부연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내용으로서 이해가 안 되면은 구조를 본다. 또 하나 반복을 본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뭐라 그랬죠?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뭘 본다? 구조를 본다. 혹은 뭐를 본다? 반복되는 말을 본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대학원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학원 공부하면서 제가 쉬운 글만 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글도 굉장히 많이 읽잖아. 특히 철학도 많이 읽고.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도저히 100% 이해를 못해도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쵸. 부분적인 내용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구조와 반복을 보면서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구조와 반복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잘 안 읽혔다 하신 분들은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들을 연결하여 영화의 장면을 완성하는 것이 몽타주라고 한다면 각 숏을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로 구성한 것이 미장센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난 미장센이 뭔지도 모르고 몽타주도 몰라. 괜찮아. 얘를 그냥 A라고 하시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그냥 항들끼리를 배열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A를 몽타주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B를 미장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항을 만들었듯이 똑같이 항들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항을 배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장센은 자 근데 어쨌든 얘는 숏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미장센은 숏을 시청각적 요소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시청각적 요소로 구성한다. 그럼 얘는 시청각적으로 구성한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미장센은 단순히 단일한 숏을 시청각적 요소로 구성하는 화면 구성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는 영화가 여러 개 움직이는 이미지 숏들로 연결해서 장면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사실 뭐라 되냐면은 미장센은 숏들을 시청각으로 구성하는 건데 단순히 이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다. 그 이유는 숏들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여기 또 숏의 연결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장센은 숏을 시청각적으로 구성하는데 어쨌든 간에 단순히 하나의 숏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일한 숏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숏들의 연결을 통해서 장면을 구성한다.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즉 하나의 숏은
다음 숏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연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관계를 말로 바뀌겠네요. 그 구성이 결정이 된다. 물론 하나의 씬을 하나의 숏으로 연출하는 원짓 원컷의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씬이 그냥 하나의 숏으로 카메라의 흐름을 끊지 않고 쭉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 컷을 하지는 않지만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숏을 보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원짓 원컷으로 구성된 씬도 다른 씬의 숏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숏과 숏의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면 뭐죠? 처음에는 그냥 뭐라 생각했냐면은 아 얘는 몽타주와 미장센의 개념을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좀 보이세요? 반복되는 게 보이죠?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봐봐. 여기 뭐라 되어 있지? 숏들을 연결. 여기 뭐가 되어 있지? 숏들을 연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쭉쭉 보면은 숏들의 연결. 계속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딱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게 뭐냐? 그럼 숏들의 연결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숏들의 연결을 통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세요. 몽타주는 숏들을 연결하는 거다. 미장센은 숏을 시각적 요소, 시청각 요소로 구성하는 건데 자 뭐라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숏들의 연결이다. 원짓 원컷을 얘기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의 숏일지라도 그게 단일한 하나의 컷일지라도 결국은 숏들의 연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쵸. 숏들의 연결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죠. 이번엔 또 몽타주로 항이 바뀌네요. 몽타주는 좁은 의미에서 숏들의 연결과 조합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단일한 숏 안에 다양한 요소를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좁은 의미에서는 숏들의 연결이지만 넓은 의미는 자 단일한 요소,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를 모으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또 얘가 나왔어요. 충돌 몽타주로 유명한 에이젠슈타인의 논문, 영화의 형식이 있는데 영화 전함 포tem킨 포템킨이라 보통 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포템킨의 오데사 계산 시퀀스를 보면 군인들이 총격 장면, 시민들의 공포, 악의 유모차가 굴러간 장면 교차되고 충돌되면서 잔혹성과 비극이 극대화된다. 자, 여러분 영화 이론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에이젠슈타인의 이 충돌 몽타주를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오데사 계산 시퀀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총을 쏴요. 장면 1, 시민들이 막 놀라. 장면 2.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의 유모차 굴러가는 장면 3이 만약에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씬과 요 씬은 각각 다른 어떤 장면을 촬영해서 연결되는데 얘들이 모아서 그쵸 오히려 잔혹성과 비극을 극대화하는 단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몽타주론에서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그럼 넘어가세요. 근데 넘어가시면은 봐봐. 앞에 있는 게 전함 포tem킨의 예시였죠. 예시가 나면 예시 다음에 예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나와. 어려우면 나오잖아. 이를 통해. 만약에 앞에서 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서 이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에이젠슈타인에게 있어서 몽타주는 또 나왔다. 몽타주 숏과 숏의 연결일 뿐만 아니라 숏 자체의 그래픽적인 구성도 포함한다. 써져 있죠? 그러면은 자 이번엔 뭐예요? 자 에이젠슈타인에게 몽타주는 숏과 숏의 연결뿐만 아니라 숏 자체 그래픽적인 구성이다. 그러면 플러스 얘는 그래픽적인 구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 그러므로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온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몽타주는 넓은 의미에서 미장센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A부터 B 그러면 당연히 B가 중요하죠. 미장센을 포함하는 영화 연출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몽타주는 숏과 숏을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대비항을 해서 몽타주, 미장센을 이렇게 항을 써놨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 뭐냐면은 미장센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A 대 B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미장센을 포함하는 영화 연출 자체다. 그러니까 오히려 몽타주는 미장센을 포함해. 미장센을 포함하는 영화 연출 자체다. 얘는 영화 연출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글이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100%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글을 멀리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시겠죠? 몽타주와 미장센. 근데 얘네들의 그쵸 공통점으로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야? 숏들을 연결. 자 예시는 항상 괄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쵸 여기를 보게 되면 숏들을 연결. 그쵸?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그쵸? 밑에 쭉쭉 보게 되면은 숏들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몽타주와 미장센의 특성을 숏들의 연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되십니까? 네,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두 번째 단락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전환 포톤킨이 뭔지 뭐 충돌 몽타주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이젠슈타인에 있어 몽타주는 숏과 숏분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그럼 숏들의 연결 또 나오죠? 여기 플러스 숏 자체의 그래픽적인 구성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제일 중요하죠. 몽타주는 미장센을 포함한다. 몽타주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미장센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몽타주와 미장센의 공통점은 숏들의 연결. 그런데 몽타주는 숏과 숏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숏들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구성도 포함한다. 그래픽적인 구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화 연출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 나오죠? 답 나오죠? 오케이. 답 몇 번? 미장센은 그래픽적 요소를 포함한 숏들을 서로 연결한 영화 연출 기법을 만난다. 숏들을 연결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죠. 근데 그래픽적인 요소, 영화 연출 기법은 마지막에 미장센에 대한 거야? 몽타주에 대한 거야? 몽타주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그냥 단순하게 대비항만 잘 만들어서 항들만 배치해도 문제는 풀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글이 읽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한 거야. 당황하지 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험은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 숏들의 연결, 숏들의 연결 찾으시고요. 그러므로 다음을 읽게 되면 몽타주는 자 미장센을 포함하는 영화 연출 자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몽타주는 그래픽 쪽이다. 그럼 항들을 배치할 때 몽타주 쪽에 그래픽을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대비항을 만들더라도 미장센의 그래픽 쪽에선 들어가지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신 원컷의 경우에도 자 나왔죠. 숏들의 연결. 됐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미장센은 몽타주 안에 속한 개념으로 다음에 올 숏들의 연결. 됐습니까? 미장센은 몽타주 안에 속했다. 나오죠? 충돌 몽타주로 다양한 요소들의 충돌을 이용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충돌 몽타주, 그렇죠? 다양한 어떤 이런 서로 상이한 장면들의 충돌을 통해서 오히려 그쵸 비극을 극대화한다. 이건데 만약에 4번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답은 당연히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글을 읽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왜 내가 아는 미장센은 염색약밖에 없다. 지금 염색약 광고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어디서나 앞 광고, 그죠? 직접 광고를 저희가 그죠? 받고 있기 때문에 미장센 만약에 그 홍보하고 싶으시면은 미장센 회사에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여기 나왔죠. 선제국어는 광고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환영하니까 여러분들 미장센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글을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는 방식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글을 이제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수험에서 지금 국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닥치고 그냥 뭐 닥친 대로 글을 다 읽는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신문기사 많이 읽으면 독해에 도움이 되냐? 아 근데 도움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글 읽기는 없어요. 다 도움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늘리고 어휘를 늘릴 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정보 배열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보가 배열돼 있어요? 신문기사는 보통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를 쓰거든요. 시간 사람들은 맨 위만 읽을 수 있도록 자세히 신문기사를 보시면은 맨 위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요약이 돼 있죠. 6칸초로 요약이 돼 있고 본문에서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전망을 덧붙이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는 내가 만약에 급하게 읽어야 된다? 맨 위만 읽어도 전체 내용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게끔 6카운트에 따라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신문기사를 읽으면 뭐 독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독해 훈련용 지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난도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중심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글을 갖다 읽으실 때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구조와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좀 보충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저기를 해봤습니다. 그 범주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글을 읽어봤어요. 지금 몽타주가 미장센을 포함하는데 미장센도 그래픽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여기가 과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과가 있어요. 근데 과일에는 사과 이외의 특성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만약에 뭐 동그랗다. 근데 과일 중에서는 길쭉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 물퉁물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범주로 보게 되면 과일이 더 범주가 넓죠. 그러니까 이 과일의 모든 특성을 사과가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저기님께서 코프님께서는 약간 지금 뭔가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주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낮 사과인 영역의 과일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설명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문단을 좀 봤으면 그래서 한번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세요. 그럼 읽으실 때 내가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몽타주, 위장생, 짜자자작 배열이 되면 쇼트의 연결, 쇼트의 연결, 쇼트의 연결, 쇼트의 연결 이게 파바바바 시각적으로 튀어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그런 독해 능력을 좀 갖출 때까지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6번까지 풀었는데 어떠세요? 다음 주에도 뭐 이 정도를 가져올까요? 사실 그 지문 난도를 높이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인혁처에서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고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의 평균이 다 8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핵심을 시간 단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시간 단축의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시간 단축을 어떤 파트에서 할까와 함께 그렇죠. 아무래도 변별력 있는 몇 문제가 전체를 이제 가를 것 같다. 학교를 가를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했으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보충적으로 라이브를 하니까 라이브 때 약간씩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글을 읽는 다양한 방식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는 다양한 방식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문제를 가져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한 난도랑 여러분이 생각한 난도랑 항상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보다 조금 더 뭐 쉽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더 어렵거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약간씩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앞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광고. 와우. 멜고 시즌 3이 12월 8일 날 개강이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소장님? 오늘 개강됐나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드디어 매일국어가 개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국어 3은요. 전범위 신유형 문제를 부담하는 분량으로 푸는데 1, 2, 4 중에서 제일 난도가 조금 높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난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방금 풀었던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모의고사보다 평균을 한 70점 안팎으로 맞춘 게 매일국어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전체 문제가 다 어렵진 않고 기본 문제에 변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수준 있는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도별로 학습을 유형별로 하시고 1을 통해서 2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3을 통해서 한번 난도에 있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매일국어 4는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1일 1독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오늘 1일 1독은 무난한 지문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 앞에가 약간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무난한 지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문학 심리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 똑같이 봤다는 거죠. 동아시아 대 북미 서유럽, 그렇죠? 북미 서유럽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전체가 집단, 이 전체가 개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 비교 문학 심리학자들의 설명은 동아시아 문화권과 북미 문화권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 나왔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나타난 자기 고향 동기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온지 아시겠죠? 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동아시아라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글의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죠. 앞으로 나오게 될 글의 방향은 바로 뭐다? 비교문학 심리학자들과 새로운 이론의 대비,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비. 이거 대비학 만들면 되겠네. 되십니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고향 동기란 자신을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동기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데 자기 고향 귀인과 비현실적 낙관론 등이 그 예이다. 자,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원인 추론하는 과정인데 자기 고향 귀인이란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은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고 실패는 자 외부 요인으로 귀인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뭐라 하나? 이거 뭐라 자기 고향 귀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 되면 내 거, 실패하면 남의 탓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잘 되면 내 덕분, 실패하면은 남의 탓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 고향 귀인 나타나면은 와, 잘 되면 다 내 거, 실패하면 남의 탓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연구 결과 북미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내부 기인하고 자, 그러나 일본인들은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과제로 돌리고 실패는 내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야 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의 노력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이들 일본인에게는 자기 고향 귀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보세요. 자기 고향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은 남의 탓. 그러면 일본인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 돼 있어요. 이 결과는 동아시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자기 고향의 동기보다 자기 향상 욕구. 그럼 일본인들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자기 향상 동기가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비항이 나와야 되겠네요. 한국인들은 자, 이들에게는 즉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성공을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바로 뭐라는 거야? 그쵸? 자기 고향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결과는 자기 고향 동기가 북미인들의 특징이 아니라 그쵸? 한국인에게도 있다. 이거를 나타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교문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동아시아는 집단, 그 다음에 북미와 서양권은 개인, 이걸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현실적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비현실적 낙관론. 되게 웃겨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낙관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것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본인들은 비현실적 비관론이 강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낙관론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본인 이렇게 쓸게요. 근데 대충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국인들은 아마도 낙관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글 전체가 맨 앞에서 대비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뒤도 아마 대비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은 낙관론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혹은 낮게 나타나고 낮 일본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한국인들에게는 비현실적 비관론은 관찰되지 않고 이들은 비현실적 낙관론을 보였다. 한국인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이론이 있다.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예요. 발음도 어렵네. 주체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여기는 반면 대상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를 본다. 한국인은 존재야. 그럼 한국인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 고향, 그 다음에 낙관론, 얘는 주체성 자기.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의 자기관 대상성 자기. 일본인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기 고향 없고 낙관론 없고 그 낙고, 얘 같은 경우는 대상성 자기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됐네. 자, 이거 하여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결과적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not 자기 고향, not 낙관론. 근데 얘는 자기 고향, 얘 같은 경우는 낙관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대상성 자기, 얘는 주체성 자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 비교문학적 관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야, 똑같은 동아시아라고 해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저 주체성 자기는요, 두드러지게 하는 거죠. 자랑할 만한 거 찾아내야 돼. 근데 대비 대상성 자기는 끼워넣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는 외부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높은 자기 고향,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낮은 자기 고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거 나왔네. 이처럼.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다음엔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비교문학 심리학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간주했으나 내부에서 의미 있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둘을 그쵸, 동일한 집단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그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보시면 정답률이 다 높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제일 낮은데 이 문제가 79, 나머지는 80%가 넘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7번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인과 달리 북미인과 한국인에게는 자기 고향 귀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not 자기 고향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not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북민, 일본인 중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북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북미인과 한국인에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 이 둘에게 이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둘을 비교한 내용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알 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시문에 없음이죠. 세 번째.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낙관론이 아니다. 이런 거죠. 비관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자기 고향 동기고 실패를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자기 향상 동기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동기는 한국인에게 나타나고 자기 향상 동기는 일본인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문화 심리학 관점과는 달리 자, 동일한 문화권을 간주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국인과 일본은 동아시아니까 이 둘은 집단주의 문화. 그 다음에 북미권과 서양권 같은 경우는 이쪽은 개인주의 문화.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문화권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요.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어요. 자, 9번 문제. 이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A. 한국인은 집단보다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을 더 선호하고 일본인은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집단에 속한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능 강화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 글 자체가 뭐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같은 범주로 묶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를 강화하는 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A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이 한국인은 개인주의, 일본인은 뭐 집단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자기 고향 동기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가는 강화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X. 두 번째, 한국인 집단 내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일본인 객체를 머무르려고 한다. 그럼 나는 강화된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주체성 자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자랑할 만한 속성을 찾아내야 돼. 근데 대상성 자기는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끼워넣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앞에 있었네. 그래서 한국인은 집단 내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객체를 머무르려고 한다. 그럼 이건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이론과 일치한 내용이죠. 일치니까 강화가 됩니다. 인증도장. 자, 시즌 3의 개강일은 언제일까요? 자, 카페에서 인증하시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인의 부모들은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어린이를 이상적인 자녀처럼 뽑아. 아니지.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결점을 찾은 1번이었죠. 1번의 부모들은 적극적이다. 거꾸로 썼죠.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서로 간에 반대 진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썼어요. 그래서 강화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9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10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문맥상 지시하는 바가 동일한 건 바로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한국인들이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1일도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풀었던 4번, 5번, 6번 문제가 조금 시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무난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인의 특성 우리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글이 더 쉽게 읽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무난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1일독의 중요성을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현재까지는 글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글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도 독해력 자체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독해력 자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문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6번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까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잘 안 읽혀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읽히는 글도 읽어봐야지만 여러분 실력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약간 불맛이 나는 그런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 실력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 방식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끝에 또 목이 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수업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으면은 꼭 오늘 숙제를 하셔야 돼요. 숙제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읽었는데 혹은 풀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해서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1일독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독해야 산다가 있죠. 독해야 산다. 거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못 읽었어요. 이게 빨리 너무 지나가서 못 읽었는데 질문 내용이 뭐였죠? 네? 결승선을 푸는 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형광진도에 좀 맞춰서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 막 미친 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바쁠 때가 시험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다음에 해야지 모아뒀다가 결국은 손을 못 대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토리님께서 크크크크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를 다음에 꼭 시험 직전에 집중해서 풀어야지 하다가 못 풀고 가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시험 직전이 제일 바쁘고 제일 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또 매일국어 3과 또 4도 나오죠. 시험 직전에 또 제가 특강도 해드리죠. 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실강과 맞춰서 풀어보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눈에 보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속에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점수를 다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꾸준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감기 특히나 조심하시고요. 매주 월요일은 자기 점검의 시간 알고 계시죠? 오늘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충실한 또 한 주를 보내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힘찬 라이브 시간대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꾸준함이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문제 풀고 독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